아침 5시 58분에 도착한 실내. 아무도 서명하지 않는다. 프랑스 출신 탐정이 아침부터 충격은 받았답니다. 그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한국이라니.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제 이름은 마이클 퐁텐이고 프랑스 파리에서 글로벌 투명성 이니셔티브라는 멋진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창하죠? 쉽게 말해 저희는 전 세계 정부들이 국민에게 얼마나 공정하고 솔직하게 일을 처리하는지 알아보는 탐정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고 보통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으면 엄청 신나지만 이번에는 솔직히 좀 시들했어요. 어느 날 제 상사인 사라가 제게 새로운 임무를 던져줬어요. 사라는 영국 출신인데 항상 100만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 같았죠. 그녀는 펜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마이클, 다음 임무는 한국이에요. 가서 한국의 공공행정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공공행정 시스템이라는 건 정부가 국민을 위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를 멋있게 말하는 표현이에요. 제 옆자리에서 함께 일하는 친구 클레어가 그 말을 들었어요. 클레어도 프랑스 사람인데 평소에는 아주 명랑한 편이죠. 그런데 한국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살짝 찌푸리는 거예요. 한국이요? 그녀는 좀 의심스러운 듯 말했어요. 아시아는? 아시다시피. 관료주의가 심하잖아요. 서류 작업도 많고 끝없는 대기줄에 사람들도 그다지 친절하거나 빠릿빠릿하지 않아요. 제가 다른 아시아 국가에 갔을 때 간단한 서류 하나 처리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저라는 걸 증명하려면 도장이 10개는 필요할 것 같았다니까요. 저는 속으로 그녀의 말에 동의했어요. 제가 아무리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라지만 제 머릿속에는 똑같은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죠. 솔직히 제 나라인 프랑스만 해도 인터넷 연결 하나 하는데 몇 주가 걸릴 때도 있었으니까요. 전 한국이 훨씬 더 복잡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낡은 건물들, 문 밖까지 길게 늘어선 줄, 그리고 어쩌면 그다지 친절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이 창구 저 창구로 저를 이리저리 보낼 거라고 상상했어요. 한국어는 저한테는 그냥 구불구불한 선과 동그라미의 조합처럼 보였어요. 절대로 해독할 수 없을 것 같은 암호 같았죠. 음식도 걱정됐어요. 전부 다 엄청나게 매울까? 매일 김치만 먹어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저는 애써 용감한 척 중얼거렸어요. 그냥 또 하나의 임무일 뿐이야, 그렇지? 가서 내일만 하고 정부 시스템은 어디나 다 비슷하다는 걸 증명하면 돼. 좀 느리고 좀 답답하고 항상 서류로 가득한 곳이라고 말이야. 저는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죠. 저는 그때 몰랐어요. 한국이 제 머릿속에 박혀있던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거라는 것을요. 효율성, 신뢰 그리고 심지어 세상을 향한 저의 까칠한 어른스러운 생각조차 모든 것을 바꿀 모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정말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것이었고 저는 제 시각이 얼마나 크게 변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제 비행기는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만 봐도 공항이 엄청나게 크고 현대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좋아. 저는 배낭을 움켜쥐며 생각했어요. 공항은 원래 다 멋있으니까. 아직 특별한 건 없어. 저는 진짜 시험은 안에 들어가서 줄 서고 사람들을 상대해야 할 때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항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마치 거대한 미래 영화 세트장에 들어선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반짝거리고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죠. 저는 여권을 확인하는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제 고향에서는 여기서 오래 기다려야 했고 가끔은 까칠한 심사관들이 저를 빤히 쳐다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요? 놀랍게도 자동 게이트가 있었어요. 여권을 대고 카메라를 쳐다보자 휙.
게이트가 열리고 저는 통과했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 같았고 5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제 눈썹이 쑥 올라갔죠. 이거. 생각보다 빠른 애니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다음은 제 짐을 찾아야 했어요. 저는 항상 이 부분을 제일 싫어했죠. 긴 비행 끝에 지쳐서 컨베이어 벨트 주위를 한없이 서성거리며 내 짐이 아닌 가방들만 지켜봐야 하니까요. 그런데 수화물 수취대로 가보니 제 여행 가방이 이미 벨트에 놓여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자리를 찾을 시간도 없었죠. 마치 제 짐이 제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속으로 혹시 여기 무슨 비밀 마법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잠시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빠른 정도가 아니었어요. 즉각적이었죠. 그렇게 놀랍도록 순조로운 시작을 하고 저는 아주 편안한 고속철도를 타고 수도인 서울 시내로 곧장 향했어요. 제가 묵을 호텔은 정말 멋있었어요. 제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물론 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할 인터넷을 설치하는 것이었죠. 저는 이 순간을 정말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집 인터넷을 설치하는 게 하나의 대장정이었거든요. 회사에 전화해서 끝없이 대기하고 기사가 한 2주 후에 올 거라고 말하고 그리고는 보통 늦게 나타났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훨씬 더 나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단단히 각오하고 있었죠. 저는 호텔 프런트 데스크로 내려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중하게 말하려 노력하며 이제 방에 인터넷이 필요한데요. 설치를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친절하게 웃어주는 호텔 직원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재빨리 전화를 걸었죠. 저는 그녀가 어눌한 영어로 며칠이 걸릴 거라고 설명할 거라고 반쯤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저를 다시 돌아보며 미소를 더 크게 지었어요. 마이클 씨, 그녀는 완벽하게 또렷한 영어로 말했어요. 인터넷 기사님이 오늘 오후 3시에 방으로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요? 저는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좀 더 높았을 거예요. 아마 입을 떡 벌리고 물고기처럼 보였을 겁니다. 정말 확실해요? 다음 주가 아니라요? 내일이 아니라요? 그녀는 작게 웃었어요. 네, 마이클 씨, 오후 3시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돌아왔어요. 말도 안 돼,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너무 좋아서 믿을 수가 없어. 분명히 늦거나 안 오거나 인터넷이 엉망일 거야. 저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어요. 2시 55분, 2시 58분, 그리고 정확히 오후 3시 정각에 제 방문에 정중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도구 상자를 든 남자였어요.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영어를 아주 잘했고 곧장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는 빠르게 움직여 전선을 연결하고 신호를 확인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했어요. 심지어 제 노트북으로 속도를 확인해 보라고 했죠. 저는 속도 테스트를 실행했어요. 제 턱이 정말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화면에 나타난 숫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았어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빨라요. 저는 소리쳤어요. 이건 저희 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내야 겨우 쓸 수 있는 프리미엄 중에 프리미엄 속도인데요. 기사님은 그냥 미소를 지었어요. 네, 손님, 그가 말했어요. 그게 저희 표준 속도입니다. 네. 저의 까칠하고 회의적인 어른 두뇌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제가 상상했던 느리고 답답하고 서류로 가득한 한국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번개처럼 일들이 처리되고 사람들이 친절하며 기술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작은 설렘을 느꼈어요. 이번 여행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감정이었죠. 한국은 저에게 첫 번째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고 저는 이것이 마지막은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인터넷 마법쇼를 보고 난 후 저는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요. 좀 더 낙천적인 마음으로 용감하게 탐험을 해보기로 했죠. 서울을 더 둘러보고 싶어서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이것도 저에게는 또 다른 시험대였죠. 제 고향에서는 지하철 타는 것이 때로는 전쟁 같았고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보통 크고 혼란스러운 난장판이 벌어지곤 했거든요. 저는 복잡한 지하철 안으로 들어섰어요. 사람들은 조용했고 대부분 휴대폰을 보고 있었으며 모든 것이 침착해 보였어요. 몇 정거장을 쌩하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열차가 부드럽게 하지만 완전히 멈춰 섰어요. 스피커에서 한국어로 그리고 완벽한 영어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일시적인 정차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음 역 스크린도어에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즉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안 돼.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군. 몇 시간씩 지연되고 사람들이 화내고 아무도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거야. 저는 한숨과 불평이 터져 나올 것을 예상하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하지만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아무도 한숨 쉬지 않았고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죠. 사람들은 그저 묵묵히 기다렸어요. 그들의 침착함은 거의 섬뜩할 정도였어요. 몇 분 후 다시 한번 영어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더 또렷했어요. 승객 여러분께서는 다음 역에서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이 환승승강장으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거기에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지하철 경찰과 역무원 같았죠. 그들은 소리치거나 스트레스 받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고 한국어와 영어로 저희를 따라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이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열차에서 내리게 하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봤어요. 무거운 가방을 든 할머니를 돕는 등 아무도 뒤처지지 않도록 확실히 했어요. 마치 완벽하게 안무된 춤 같았어요. 모두가 부드럽게 움직이며 서로를 돕고 있었죠. 제 가슴속에 따뜻한 감정이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그냥 효율적인 게 아니었어요. 배려심이었죠. 그들은 정말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도록 돕고 싶어 했어요. 제가 고향에서 때때로 겪었던 혼란스러운 지연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 저녁 늦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통증은 점점 심해져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죠. 좋아, 병원에 가야겠군. 저는 통증과 새로운 종류의 걱정으로 배가 뒤틀리는 것을 느끼며 생각했어요. 외국인으로서 저는 언어 문제, 복잡한 절차, 엄청난 병원비, 그리고 긴 대기 시간을 걱정했어요. 이미 몸이 너무 아픈데 낯선 병원 시스템을 헤쳐나갈 생각만 해도 더 나빠지는 것 같았죠. 저는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어요. 비틀거리며 응급실로 들어서면서 저는 손짓 발짓으로 제 상황을 설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절한 직원이 즉시 제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그녀는 또렷한 영어로 물었어요. 내 도움이 필요하세요? 저는 그냥 제 배를 가리키며 끙끙거렸어요. 몇 초 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프런트 데스크에서 끝없는 서류 작업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제 이름과 몇 가지 간단한 질문만 물어봤어요. 마치 그들이 이미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가 재빨리 저를 진찰했고 이어서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그분도 영어를 아주 잘했어요. 꼼꼼하고 부드럽게 제 증상을 확인하고 치료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줬죠.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문으로 들어선 순간부터 의사를 만나고 약을 처방받기까지 겨우 몇 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응급실에서 서류를 작성하며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여기는 잘 정비된 기계 같았지만 친근하고 인간적인 손길이 있었죠. 저는 단순히 환자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저를 돌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저를 보살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통증은 여전했지만 엄청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한국은 분명 놀라움으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예상치 못했던 순조로운 병원 방문 덕분에 저는 몸도 마음도 훨씬 좋아졌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뀌었죠. 이제 한국 정부 시스템의 다른 부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말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제 다음 임무는 공식적인 외국인 등록증을 받는 것이었어요. 이건 한국에 좀 더 오래 머무는 외국인들을 위한 신분증 같은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시험대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고향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신분증이나 정부 서류를 받는 건 보통 몇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고 산더미 같은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때로는 두통까지 유발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까운 동사무소로 향했어요. 쉽게 말해 작은 시청이나 주민센터 같은 곳이죠.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저는 길게 늘어선 줄과 혼란스러운 표지판에 대비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처음 본 사람은 안내 데스크에 있는 분이었는데 따뜻한 미소와 함께 역시나 완벽한 영어로 저를 맞아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물었어요.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해야 해요. 저는 너무 걱정했던 것이 좀 민망해서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저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이게 대박인데요. 그녀는 그냥 가리키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실제로 저와 함께 정확한 창구까지 걸어가 줬어요. 어느 줄에 서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헷갈리는 화살표를 따라갈 필요도 없었죠. 마치 저만의 개인 가이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창구에 있는 직원분도 아주 친절했고 영어를 잘했어요. 손으로 직접 작성할 빈 서류 뭉치를 건네주는 대신 그녀는 태블릿을 가지고 있었어요.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저는 화면을 터치해서 확인하거나 손가락으로 서명했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쉬웠어요. 종이도 없고 지저분한 글씨도 없고 끝없는 복사본도 없었죠. 모든 것이 디지털로 깔끔하고 즉각적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마법 같아.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고 그녀는 제 등록증이 언제 나올지 정확히 알려줬어요. 저는 그 사무실을 나오면서 몸이 훨씬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제가 완전히 악몽 같을 거라고 예상했던 일을 놀랍도록 간단하게 만들어준 거죠. 며칠 후 저는 크고 멋있지만 미로 같은 지하상가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필요한 지하철역 출구를 찾으려다 완전히 길을 잃었죠. 제 휴대폰 GPS는 지하에서 잘 작동하지 않았고 모든 표지판은 한국어여서 저에게는 여전히 상형 문자처럼 보였어요. 저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해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지도를 필사적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목소리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실례합니다. 길을 찾으시는 중이신가요? 고개를 들자 경찰관 한 분이 서 있었어요. 그는 친근하고 침착한 표정이었고 영어도 아주 잘했어요. 저는 좀 놀랐어요. 제 고향에서는 경찰관들이 바쁘거나 그냥 길을 묻는 정도로는 쉽게 다가가기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어요. 지하철 2호선 3번 출구를 찾고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슈퍼 스마트폰 같은 작은 휴대용 기기를 꺼내더니 재빨리 뭔가 입력했어요. 그는 저에게 화면을 보여줬는데 제 위치와 3번 출구로 가는 길이 명확하게 표시된 지도였어요. 그는 심지어 지도를 확대해서 여기서 쭉 가시다가 빵집에서 왼쪽으로 도시면 출구가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라고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냥 말만 해준 게 아니었어요.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그는 더 놀라운 일을 했어요.
제 휴대폰으로 그 지도 화면을 사진 찍어주는 거예요.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는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어요. 저는 서서 제 휴대폰을 쳐다보다가 그가 서 있던 곳을 봤어요. 그는 정말 기대 이상으로 저를 도와줬어요. 단순히 길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길을 잃은 사람을 진심으로 돕고 그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준 거죠. 저는 한국의 사람들이 병원 직원부터 동사무소, 그리고 경찰까지 그저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을 더 쉽게 만들려는 진정한 열정으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처음에 까칠했던 생각들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히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놀라운 효율성과 놀라운 따뜻함으로 가득 찬 곳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서울에서 시간을 더 보내면서 저는 그저 빠른 인터넷이나 친절한 경찰관을 넘어선 정말 놀라운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나라 전체가 다른 차원의 신뢰와 효율성 위에서 돌아가는 것 같았죠. 예를 들어, 저는 커피숍에 갔는데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냥 키오스크만 있었죠. 키오스크는 음료를 선택하고 결제하는 큰 태블릿 화면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다가가서 주문을 누르고 카드로 결제한 다음 커피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아무도 그들이 결제했는지 감시하지 않았죠. 너무나 신뢰가 느껴졌어요. 늦은 밤 편의점에 가도 마찬가지였어요. 때로는 카운터에 사람이 없고 셀프 계산대만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기 물건을 스캔하고 결제한 다음 나갔죠. 이건 모든 사람이 서로 올바른 일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분명한 신호였어요. 저는 속으로 내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이게 가능할까 하고 궁금했어요. 그리고 배달 시스템이요. 세상에, 배달 시스템은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저녁에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주문해 봤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서요. 앱은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배달될 거라고 알려줬어요. 저는 좀 비웃었죠. 말도 안 돼. 절대 그렇게 빨리 안 올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아침 5시 58분에 제 문 밖에서 조용한 쿵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신선한 식료품들이 깔끔하게 포장되어 바로 거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점은요. 아무도 서명할 필요가 없었고 저는 누가 훔쳐갈 거라고는 단 한순간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모든 사람이 서로를 믿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죠. 이건 단순히 속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깔려있는 조용하고 깊은 신뢰에 대한 것이었죠. 저는 제가 본 많은 CCTV 카메라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했어요. 제 고향에서는 너무 많은 카메라가 정부가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제가 그들에 대해 물어보니 사람들은 카메라가 주로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사고가 나거나 나쁜 사람들이 뭔가 했을 때 잡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감시가 아니라 보호를 위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실제로 저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정부의 새로운 규칙이나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주 크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때로는 시민들의 의견 때문에 규칙이 바뀌거나 심지어 취소되기도 한다는 것도 알았죠. 이것은 한국이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저는 이 모든 발견에 정말 신이 나서 파리에 있는 제 상사 사라에게 길고 자세한 보고서를 보냈어요. 저는 제가 본 모든 놀라운 것들을 다 적었죠. 초고속 인터넷, 친절한 경찰, 놀랍도록 빠른 병원, 종이 없는 관공서, 그리고 특히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이 깊은 신뢰감까지요. 저는 자부심을 느끼며 보내길 버튼을 눌렀어요. 몇 시간 후 제 영상 통화 알림이 울렸어요. 사라였죠. 화면에 그녀의 얼굴이 나타났는데
사라는 항상 그랬듯이 진지하고 약간 피곤해 보이며 쉽게 감명받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마이클, 그녀는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 보고서 잘 읽었어요. 한국관광청에서 일한 것 같네요. 글로벌 투명성 이니셔티브가 아니라요. 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사라, 저는 시작했어요. 전부 사실이에요. 정말 대단하다고요. 그녀는 제 말을 끊었어요. 마이클, 열정은 높이 사요. 하지만 우리는 균형 잡힌 보고서가 필요해요. 문제점은요? 개인정보 문제는요? 사람들이 너무 통제받는 건 없나요? 당신이 말하는 이 신뢰와 효율성은 너무 완벽하게 들려요. 때로는 이런 반짝이는 새 시스템들이 숨겨진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너무 감시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도록 강요받는 건 아닌지. 저는 좀 좌절감을 느꼈어요. 저도 그 문제점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녀가 말하는 어두운 면을 찾아보려 했죠. 하지만 솔직히 제가 더 많이 찾아볼수록 한국 시스템에 얼마나 많은 투명성과 시민 참여가 실제로 내재되어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것은 통제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이었죠. 하지만 사라를 어떻게 믿게 만들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았어요. 아무리 신나는 보고서를 보내도 사라는 여전히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까칠하지만 유능한 상사가 할 만한 일을 했어요. 직접 한국으로 날아와서 제 보고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기로 한 거죠. 저는 공항에서 그녀를 만났는데 긴장감과 동시에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그녀에게 보여줄 기회였지만 혹시 그녀가 영상 통화에서처럼 부정적인 면만 보려고 할까봐 걱정되기도 했죠. 우리의 큰 순간은 코엑스라는 거대한 전시장에서 열린 국제 디지털 정부 포럼에서 찾아왔어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 찬 행사였죠. 포럼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어떻게 기술을 이용해 국민을 돕는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한국 공무원들이 그들의 디지털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고 있었는데 저는 사라가 모든 슬라이드를 예의주시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국 발표자들이 말하는 동안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수치들을 보여줬어요. 거의 모든 시민이 온라인 정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민원 처리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었는지, 그리고 누구든지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온라인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심지어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보여주며 동의 없이는 누구의 데이터도 사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제 옆에 앉아있던 사라는 분주하게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자 그녀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기술을 사용하면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부가 시민들을 너무 많이 통제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그리고 개인정보는요? 이 모든 데이터가 잘못 사용될 위험은 없나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이게 바로 그녀의 가장 큰 걱정, 그녀가 계속 말하던 어두운 면이었죠. 하지만 한국 발표자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직접적으로 대답했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는 말했어요. 저희 시스템은 투명성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에 대해서는요. 시민들이 의견 불일치를 표명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며 실제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아 정책이 변경되거나 심지어 중단된 사례도 많습니다. 그는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들며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심지어 시민들로 구성된 특별그룹이 정부를 감시하여 모든 것이 공정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한다는 말도 덧붙였죠. 장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저 예의상 박수가 아니었어요. 크고 진심 어린 박수였죠. 모두가 감명받았어요.
사라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어요. 그녀는 저를 돌아봤고 이번 여행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저는 그녀의 얼굴에서 새로운 표정을 봤어요. 까칠하지도 회의적이지도 심지어 피곤하지도 않았죠. 진심으로 놀라워하는 표정이었고 어쩌면 작은 경이로움까지 담겨 있었어요. 마이클, 그녀는 평소보다 약간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어요. 의제가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이렇게 개방적이고 정직한 공무원들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정말 놀랍군요. 그녀는 심지어 약간 미안해하는 표정까지 지었는데 사라에게는 정말 엄청난 일이었죠. 그 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사라가 관광청 홍보 브로슈어가 담고 불렀던 제 보고서는 제가 쓴 그대로 출판되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놀라운 시스템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어요. 제 고향인 프랑스는 물론 미국이나 영국 같은 다른 나라의 뉴스 채널과 신문사에서도 저에게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잘하는 이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죠. 제 상사 사라는 저에게 한국 주재 특별 특파원 자리를 제안했어요. 저는 망설일 필요도 없었어요. 바로 승낙했죠. 저는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제 단순히 속도와 효율성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공동체 의식,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하는 방식 때문이었죠. 저는 여기서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이 모험은 제게 보여줬어요. 때로는 옛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것에 눈을 뜰 때 가장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한국은 제가 오기 싫어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제 예상치 못한 멋진 새로운 고향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